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할게요. 지방에서 작은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33살 여성이고요. 부모님 두 분 다 건강히 잘 계십니다. 제게는 떠올릴 때마다 눈물부터 나는 아픈 기억이 있는데 그건 바로 저보다 3살 많은 오빠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시 자폐아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래요. 저희 오빠가 바로 자폐아였어요. 3살 때쯤부턴가 부모님은 오빠가 이상한 걸 느꼈다고 해요. 도통 말도 늘지 않고 이름을 불러도 쳐다보지 않거나 몇 시간 동안 물건을 잡고 일렬로 줄을 세우더래요. 거기다 아무 말도 없이 멍하게 있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일반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심해졌죠. 거기다 말을 걸어도 아예 안 들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한 곳만 응시하는 오빠가 정상은 아니라는 생각에 병원에 데려가 봤더니 거기서 그러더래요. 자폐 증세가 있다고요. 그때만 해도 엄마 아빠는 두 분 다 직장을 다니시는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오빠를 케어하기 위해 엄마는 그 즉시 사표를 냈고 하루 24시간 오빠 옆에서만 붙어 있었어요. 물론 덕분에 저는 늘 이순이었고요. 어릴 때만 해도 전 그게 참 불만이었습니다. 엄마를 뺏어간 오빠도 미웠고 저를 찬밥 취급하는 엄마와 아빠에게도 원망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제와 돌이켜보면 정말 철이 없었던 것 같네요. 자식이 자폐 증세를 보인다면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 그제서야 오빠와 부모님을 조금씩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었던 저는 그동안의 어리석었던 제 모습에 너무 창피했습니다. 고생하는 엄마 아빠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매일 불평만 늘어놓고 때를 썼던 제 모습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틈만 나면 저 혼자 스스로 자폐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각종 민간요법은 물론이고 병원에서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사례들까지 찾아서 공부하며 괜찮다 싶은 것들은 곧바로 엄마 아빠에게 알려드렸죠. 그리고 오빠를 돌보는데 함께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나만 힘들었던 게 아니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많이도 울었네요. 저를 알아보는지조차 확실할 수 없는 오빠의 멍한 눈을 보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비록 여동생인 나는 못 알아봐도 제발 오빠가 부모님만큼은 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오빠는 제가 성인이 되는 해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는 주말만 되면 근교로 여행을 떠나곤 했는데 사실 이것도 오로지 오빠를 위해서였어요. 자연 속에서 있는 시간이 자폐 증세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저희 가족이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오빠가 차도에 뛰어들었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슬퍼했는지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저 지금은 좋은 곳으로 갔을 거라고 믿을 뿐이죠. 아무튼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도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옅어지더라고요. 부모님과 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고 전 어느덧 대학교를 졸업한 뒤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따금씩 초점 없는 눈동자로 먼 곳을 응시하는 오빠의 얼굴이 떠오를 때면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가슴이 미어질 만큼 아팠고 또 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30이 넘고 그간 모아둔 돈과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서 학원을 차렸죠. 그리고 아빠가 정년 퇴임하시자마자 부모님은 이제 한적한 외곽에서 쉬고 싶다고 하시면서 이사를 가셔서 그때부터는 저 혼자 살았어요. 그러다 남편을 만났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전 남편이지만 그냥 여기선 남편이라고 칭할게요. 남편은 제 대학 동창 남자친구의 친구였는데 동창 녀석은 나이가 30이 넘도록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안 하고 일만 하는 제가 불쌍했던지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연애나 결혼에 그리 연연하지 않는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도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는 편이라 단 한 번도 누구를 만나봐라 결혼은 언제 하냐 이런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위 친구들이 더 난리더라고요. 제 친구들 중 반 이상이 이미 결혼한 애들이었고 그중에는 벌써 애엄마인 친구들도 몇 명 있었거든요. 저 역시도 딱히 비혼주의자까지는 아니었으니 한번 만나봐도 손해볼 거 없다 싶어 첫 소개팅을 한 게 31살 그리고 그 상대는 남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첫사랑이랑 결혼한 거겠네요. 저랑 동갑인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성격도 조용하고 무엇보다도 억지로 말을 하지 않아도 편한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 보통 소개팅으로 만나면 어색한 침묵이 너무 불편해 아무 말이나 막 하게 되잖아요. 제가 워낙 말이 없는 편이에요.
그날도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딱히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앉아만 있는데 마치 제가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네요. 그때 서로 나눈 대화가 다 합쳐도 10분이 채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도 충분했어요. 서로 호감을 느끼기에는 말이죠. 총 8개월의 연애를 끝으로 저희는 부부가 되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맨 처음 알렸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겉으론 표현을 안 하셔도 은근히 바라고 계셨구나 그때 알았네요. 상견례는 간단하게 지나갔고 이제 제일 중요한 집에 대해 의논을 하는데 전 처음에 자가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부모님도 여유가 있으신 편이었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동안 벌어놓은 게 제법 되었거든요. 남편이 가져오는 돈과 제 돈을 합치면 대출 끼지 않아도 충분히 그 지역에서 둘이 살만한 아파트 하나는 얻을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남편은 전세를 고집하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괜히 벌써부터 집을 샀다가 상황이 바뀌기라도 하면 어쩌냐고 하면서요. 그때만 해도 전 남편이 허세도 없고 정말 현실적인 사람이구나 하고 더 좋아했는데 그 모든 게 악랄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걸 그땐 왜 몰랐을까요? 그래서 여기저기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데 유독 남편이 강력하게 원하는 집이 있더라고요. 4층짜리 빌라였고 거기 3, 4층이 답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위치며 집이 너무 마음에 든다며 4층은 단독 세대라 넓어서 좋지만 비싸니까 바로 밑에 층으로 하는 게 어떠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전 솔직히 별로였어요. 딱 봐도 전 주인이 집을 더럽게 쓴 게 확실할 만큼 집안에서 퀴퀴한 찌든 냄새가 진동을 했고 내부 구조며 전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들을 살펴보니 좋은 집이 몇 군데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굳이 처음 봤던 그 집을 고집했고 결국 제가 졌죠. 어차피 2년짜리 전세 계약이니 그 다음 집은 제가 원하는 곳으로 이사하는 걸로 합의를 보고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전 저희 위층에 누가 이사 올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1층부터 3층까지는 두 세대가 사는데 4층은 주인 세대라 통으로 한 세대만 살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발 애 있는 집만 오지 마라 기도를 했죠. 제가 워낙 층간소음에 예민해서 말이죠. 그리고 저희 결혼 생활은 드디어 시작을 했고 처음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도 제게 잘해줬고 학원도 더 잘 됐고요. 그 흔한 시집살이나 며느리 길들이기 같은 거 아예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시부모님께 전화를 하지 않으면 아예 연락도 안 하시는 시부모님이 서운할 정도였거든요. 상견례 때도 그러셨습니다. 자기들은 아들 장가 보내면 아예 신경 안 쓸 작정이라고요. 아들이던 딸이던 결혼하면 그걸로 또 하나의 가정을 꾸리는 거니 간섭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귀찮게 하지나 말라며 너스레까지 떠셨거든요. 오죽하면 친정엄마가 절더러 시댁복은 확실히 있다고 부러워하셨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위층에 아무도 이사를 오지 않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집주인이 집값을 터무니없이 높게 내놔서 아무도 안 오는 줄 알았지만 실은 그게 아니었네요. 엄청난 음모가 저모르게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걸 알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기보다 하늘에 있는 오빠가 도와준 걸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운영하는 학원 근처에 아주 맛있는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곳이라 일주일에 서너 번은 아침용으로 들러 갖고 온 빵들을 사거든요. 근데 하루는 그 빵집 앞에 어떤 꼬마가 앉아 있는 겁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 걸 보니 아마 요 근래에 이사를 온 듯한데 뭐가 느낌이 쎄하더군요. 그 꼬마는 한 곳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눈빛이 어딘가 익숙한 겁니다. 뭐가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초점이 아예 안 잡혀 있는 그래요 제 오빠의 그것과 무척 흡사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다가가서 아이에게 인사를 건넸죠. 안녕, 여기에 이사 왔니? 하고요. 아무 대답이 없더군요. 심지어 제 쪽으로 고개도 안 돌리고 여전히 무언가를 바라보는 그 아이는 꼭 예전에 오빠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 뒤쪽에서 누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40대 초반의 여자분이었는데 그 아이의 엄마라는 걸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닮아도 너무 닮았었거든요. 동그란 코끝하며 약간 처진 눈꼬리, 그리고 눈매가 너무 닮은 그 여자는 아이를 안으며 경계하는 듯 누구냐고 물어봤고 저는 딱히 할 말이 없어 그냥 처음 보는 아이라 말을 걸었다고 실례가 됐다면 죄송하다 그랬어요.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는 여자가 자꾸 신경이 쓰여 눈길을 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우리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여자였는데 부동산 사무실을 새로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꼬마아이는 빵집 냄새가 좋았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매일 나와서 앉아 있었어요. 몇 시간 동안 한 곳만 바라보는 그 아이는 분명 정상이 아니었죠. 정상이라면 어떻게 한 번의 움직임도 없이 몇 시간 동안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건 제가 너무도 잘 아는 자폐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아이의 엄마에게 오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웬만한 의사들보다 자폐 증상에 있어서만큼은 잘한다고 자부했거든요. 그 여자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마음문을 열었고 얼마 전 남편과 이혼하고 여기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사유는 당연히 아이 때문이었답니다. 남편이라는 인간은 오랜 시간 아이를 보살피는 삶에 지쳤다고 솔직하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보내줬답니다. 그러면서 한참을 우는데 참으로 남일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빠가 성인이 될 때까지 헌신했던 저희 엄마와 아빠가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자폐 증상에 좋은 정보들을 주기 시작했고 가끔씩 수업이 없는 날에는 저희 학원에도 데리고 와서 함께 놀아주고 그랬네요. 그러면서 점차 친해져서 나중엔 언니 언니 하면서 따르게 되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정상적인 아이도 아니고 아픈 자식 홀로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말이에요. 거기다 하는 일이 공인중개업이니 원래대로라면 수시로 사무실을 비워야 하는데 아이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번 손님들에게 사무실로 와달라고 하는 것도 못할 짓이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틈틈이 아이를 봐주니 언니는 너무 고맙다며 맛있는 밥도 사주고 가끔씩 자기가 했다며 반찬도 가져다 주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언니가 제게 할 말이 있는 듯 말을 꺼내려다 말더라고요. 제가 눈치 하나는 제법 빠르거든요. 그래서 언니한테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했죠.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듯 깜짝 놀란 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제 인생을 바꿀 엄청난 비밀을 털어놓더라고요. 여기 이사 오자마자 언니는 인근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들끼리 한번 모였다나 봐요. 아무래도 새로운 언니의 환영식 같은 거였는데 그날 좀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처음엔 별의안한 사람도 다 있다고 치부해버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이야기 같다는 거죠. 내용은 이랬습니다. 저희 빌라 4층에 꼭 이사를 오고 싶다는 노부부가 그랬다네요.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자신들이 사겠다며 최대한 시간을 끌어달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협조해주는 부동산에게는 300만 원씩 선입금을 한 다음 추후에 자신들이 확실하게 입주하면 추가로 또 넉넉하게 수수료 및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전부 마련할 때까지 그 집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은근히 다른 집부터 보여주거나 구매 의사가 있어도 별별 트집을 잡아가며 회방을 놓고 있다는 거죠. 언니는 그때 술을 많이 마셔서 정확하게 기억도 잘 안 나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사는 빌라 4층이 맞는 것 같아서 따로 확인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맞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노부부는 저희 시부모였던 거죠. 전 처음에 믿기 힘들었어요. 절대 그런 분들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거기다 결혼하고 일절 저를 귀찮게 한 적이 없는 분들이라 설마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언니가 왜 제게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겠어요. 거기다 저희 집 주인은 이미 다른 지역에 집이 몇 채나 되는 건물 부자라더군요. 그래서 집이 빨리 안 나가냐 재촉하는 법도 없었답니다. 부동산들 입장에선 저희 시부모를 위해 계속 묵혀두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았겠죠. 전 일단 그 집의 주거래 부동산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언니는 약간 망설이더니 자기도 마음이 계속 불편했다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한테 생긴 일인데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알려줬습니다. 당장 찾아갔죠. 그리고 처음엔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하는 그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게 전부 사실이면 당신 부동산 매매 사기에 해당하는 거 모르냐. 이미 증인도 확보되어 있고 설령 증인이 아니더라도 당신이 지금까지 그 집을 팔기 위해 했던 모든 자료들만 제출해도 바로 밝혀질 건데 혼밥 먹고 싶지 않으면 좋은 말로 할 때 불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겁이 났던지 생각보다 쉽게 술술 불더군요. 가장 놀라운 소식은 이미 돈이 다 마련돼서 현재 가계약을 한 상태고 한 달 안에 입주를 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제가 알기론 시댁이 그렇게 돈이 많지가 않거든요. 아무튼 전 고발을 안 한다는 각서까지 써주고 집에 가자마자 남편을 족쳤죠.
오리발 내밀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이미 모든 걸 알아보고 왔다고 하니까 기난숨만 연거푸시더니 전부 털어놓는데 구차한 변명까지 적기에는 시간 아깝고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결혼을 약속하고 집을 알아보기 시작할 때부터 시부모와 남편은 이미 작당 모의를 한 모양이에요. 3층과 4층이 동시에 비어있는 빌라를 보고 계획을 짰답니다. 저희 부부는 3층에 전세를 살고 시부모는 무리를 해서라도 4층을 산 다음 최대한 제 비위 맞춰가며 잘 살다가 저희 집 전세가 끝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합가를 하려는 계획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좋은 점이 많답니다. 그러니 저도 손해볼 거 없지 않냐고 하는데 진짜 죽탱이를 돌려버리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주위 친구들 중에도 시부모님과 함께 잘 사는 애들도 제법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건강 문제나 금전적인 문제로 따로 사시는 게 불가능하면 왜 못 모시겠어요. 매정하게 모른 척하는 게 오히려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중요한 건 함께 사느냐 안 사느냐가 아니라 저 몰래 뒤에서 수작질을 했다는 거죠.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자기들끼리 싸바싸바해서 며느리 하나 구워 삶으려고 했을까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나서 그 길로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당연히 이혼하자고 말하고 나왔고요. 그런데 이 찌질한 놈이 저희 집에 와서 한다는 소리 한번 보세요. 잘못했다는 말은커녕 4층 집 매매하려고 대출까지 받았는데 이렇게 헤어지면 자기는 어떡하냐는 겁니다. 듣자 하니 시부모도 대출 받을 수 있는 최대로 땡기고도 부족해 남편 놈까지 여기저기서 돈을 마련한 모양이에요.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이 안 되니 무슨 캐피탈인가 이자율 18% 가까이 되는 사금융에까지 돈을 빌린 모양인데 그건 제 상관할 바가 아니고요. 오히려 잘 됐다 싶었네요. 셋이서 며느리 하나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제대로 피박 쓰는 꼴 아니겠어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심정이겠죠. 전 곱게 이혼하지 않으면 사기 결혼으로 되던 안 되던 고소할 생각이라고 전했고 일주일 후 마침내 남편이 굴복했습니다. 그렇게 짧은 결혼 생활을 마치고 현재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조만간 학원도 이전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제 인생을 구해준 부동산 언니와는 그 일 이후로 더 친해져서 둘도 없는 사이가 되었네요. 언니 아들도 엄청 좋아져서 이제는 인사를 주고받을 정도까지 상태가 호전됐고요. 요즘도 언니와 한 번씩 만나서 술 한잔 하는데 그럴 때면 언니는 제게 아이 일로 고맙다 난리, 저는 구렁텅이로 빠질 뻔한 내 결혼 생활 막아줘서 고맙다고 난리, 서로 고맙다는 말만 합니다. 진짜 어떻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뒤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음모를 꾸밀 수 있을까? 도대체 며느리와 왜 그렇게 함께 살려고 하는 걸까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네요. 물론 현명하고 좋은 시부모님들이 월등히 많이 존재한다는 건 잘 알아요. 하지만 왜 저는 그런 분들과 만나지 못했을까 속상하기만 하네요. 그래도 늦기 전에 탈출한 걸 불행 중 다행이라 위안 삼고 지우개로 그 인간들과의 기억만 지운 것처럼 살려고요. 지금까지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